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3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율이 좀 문제죠.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죠. 그래서 예측한 대로 이제 환율은 이제 1,400원이 뚫리면서 지붕이 이제 뚫린 상황이에요. 지붕이. 그 위로다가 뭐 장기간에 걸쳐서 얼마까지 가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환율이 뭐 2,000원을 넘는다. 뭐 제가 보는 견해는 적어도 내년 봄까지 2,000원이 넘는다는 건데,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들이 아는 상식으로, 야, 그러면 우리나라 망해. 수입 물가 높아져서. 야, 그런 일은 없어. 우리나라 뭐 IMF 오냐? 근데 사람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죠. 지금은 IMF보다 더 심한 이 대자 대표 침체가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불황, 이제 침체, 소비가 이제 떨어진 침체가 온 상황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 뭔가 사람들이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뭐 잘 놀러 다니고 주위에서 봐도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올겨울이 두렵죠. 올겨울 뭐 유럽에서 에너지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세나 뭐 가스 요금 같은 경우 한 40% 정도를 40%에서 50% 정도를 올린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가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러한 그 환율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그 소진되는 에, 이 인상이 된 후 한 2개월 정도면은 반영이 되죠. 그래서 2개월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11월, 12월 완전 추운 겨울이 시작됐을 때, 이때 이제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거를 느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지금 이제 그 8, 9월에 올렸던 그러한 환율과 이제 금리의 영향이 11월, 1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자, 그럼 오늘 환율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뭐 1,410원이에요, 현재. 그렇죠? 분명히 저는 1,200원 밑에서 계속 달러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달러 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 제가 그렇게 가끔 뉘앙스로, 그렇다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해지용으로 사신 분들 있죠? 나중에 2,000원 넘어서 파시면 저한테 커피 한 잔 값만 좀 주십시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요. 제 조카도 이제 달러를 좀 샀는데, 조카 같은 경우도 주위에서 물어보면 사람들이나 자기 지인들, 약간 경국계를 아는 그러한 뭐 30대나 뭐 그런 20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계속 달러가 야 2,000원 가면 우리나라 망해. 그러면서 지금이 고점이야 팔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고점이 1,410원에서 끝날지 우리가 한번 다른 나라 예를 보면서 한번 좀 보죠. 그럼 제가 오늘 딴 나라 그 달러 대비 환율에 대한 거를 그냥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급등했던 나라 보여드리고, 현재 급등을 안 한 나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등한 나라 차트들을 보면서 좀 예측을 해보죠. 네, 먼저 이제 그때 얘기했던 이제 스리랑카도 작년인가? 하여튼 뭐 그때부터 해서 엄청 급등했죠. 스리랑카는 어떻게 급등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 달달달달거리다가 쭉 눌렀다가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그냥 뭐 보시면 그냥 거의 뭐 엄청난 속도로 올렸죠. 뭐 지금은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려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올릴 때 과연 이 구간을 올릴 때 이 개인들이나 이런 뭔가 그런 뭐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을 시켰을까요? 개인들이 뭐 사고팔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급등을 시켰을까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여기에는 환투기 세력이 붙은 거죠. 환투기. 이거는 이제 뭐 소수가 이렇게 해서 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환투기 세력이 붙어서 이렇게 올린 거죠. 그죠? 이거를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사고 팔고 해서 이걸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럴 돈도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라인데, 예, 이 환투기 세력이 붙은 거죠. 그죠? 그리고 환투기 세력이 붙으면 어쨌든 공격하기 좋은 데들 붙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그냥 메커니즘에 의해서 개인들이 사고 팔고 돈이 빠져나가면서 뭐 이런 구간을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없죠, 정말. 그죠? 뭔가 나라가 폭망하지 않는 한은. 그죠? 거의 환투기 세력과 예, 급등에 따라서 이제 개인들이 막 뭔가 같이 이제 달러를 사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올린 거죠. 근데 이제 주는 이런 뭔가 투기 세력 올리려는 그러한 뭔가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그런 집단이 붙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스리랑카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그때 얘기했던 남수단이에요. 남수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가다가 그냥 런 구간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가버리죠. 거의 뭐, 3배 정도 그냥 팍 뛰어버리죠. 이런 데서 거의 투기 세력이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완만하게 좀 뭐 이렇게 가다가, 다시 지금 또 강달러에 의해서 또 이 구간을 또 가죠. 얘는 또 가고 있어요. 또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서히 너무 비싸니까 이제 조금씩 빠지고는 있는데, 남수단 같은데 이렇게 뭔가 그 경제 규모가 작고 이런 데는 그 스리랑카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환투기 세력들이 해먹기가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수단은 한 단계 올리고 또 올렸어요, 또. 그죠? 완전 죽음의 나라가 됐겠죠. 환율 때문에. 자, 그럼 또 다른 데를 볼게요. 요건 이제 아르헨티나예요. 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 전부터 계속 뭐 하면서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그래서 얘네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인플레가 일상화됐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날 월급을 받으면 다음 월급 때까지 돈을 다 쓰는 게 낫다. 왜냐면 다음 달에 되면 인플레 때문에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또 이러한 그냥 쭉 뭐 계속 인플레, 예, 국가에서 막 그냥 그 국민들을 위해서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막 해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망가진 거죠. 자, 그럼 또 보죠. 네, 터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 블로그를 쓰신 분도 그렇지만 보시면은 이제 위험 맞은 터키 무섭도록 닮아가는 한국.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런 터키처럼 갈 확률이 높아요. 터키도 버티다가 이제 계속 환율이 올라갔죠. 그리고 터키는 또 저금리 정책을 그 와중에 정책까지 실패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구간을 가다가 갑자기 쭉 한번 튀었죠.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눌렀다 또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터키 리라와의 환율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이런 구간들을 간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각도를 이제 세우면서 한번 이런 식의 뭔가가 그 급등주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고점을 이렇게 뭐 전번 고점을 뚫고 지금 위에서 이제 여기서 좀 숨고르기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쭉쭉쭉 오르다가 한 축 뛸 거라고요. 이렇게 뛸 때는 아마 환투기 세력까지도 붙지 않을까. 환투기 세력이 우리나라 공격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빚이 많죠. 네, 제가 그리고 빚이 많고 한마디로 펀드멘탈이 안 좋다는 거죠. 거기다 외화까지도 적죠. 외환 보유고가. 그런데 계속 도시락 폭탄처럼 밤에 사사사살 던져서 인적을 다운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총알이 거의 조만간 다 써가요. 많이 더 이상만 쓰면 좀 불안한 시기까지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쯤에 환투기 세력이 붙어서 10월이든 11월이든 아주 급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제 예상이에요, 예상. 그래서 터키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수수 올다가 팍 뛰는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환율을.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뭔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이제, 한마디로 국가의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다 또 정치적으로도 또 정책적으로도 실패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무역 수지가 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 트리거가 굉장히 많죠. 좀 이따 자료를 하나 보겠지만 거의 지금 이대로 가면 금융시장도 조만간 이제 뭐 흉흉한 얘기들, 부도설 기업들 그런 얘기들이 나올 확률이 거의 90%가 95%가 넘어요. 자, 그러면 또 재밌는 환율을 보죠. 또 네, 우리가 잘 아는 호주 있죠. 호주에 대한 그 달러 대비 그 환율을 보면요. 호주는 보시면은 3개월, 1년, 3년, 10년.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강달러를 하고 있는데 호주 달러는 계속 올라가죠. 호주는 이제 자원을 많이 팔면서 자원에 대한 인플레를 그 뭔가 그거에 의해서 수익이 나라가 한마디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영향으로 또 받고 또 곡물도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서 호주는 지금 호주 돈은 굉장히 비싸지고 있어요. 달러 대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유럽이니 유로니 뭐 엔화니 예? 이런 거 또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한화, 원 달러 이런 것만 원에 대한 이런 것만 자꾸 그 뉴스에서 보여줘서 그렇지 호주 달러는 강세예요, 강세. 그러니까 다 지금 막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럼 호주도 더 데려 오르고 있죠. 그 나라의 펀더멘털, 그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의 문제라고 이거. 우리나라가 개구라로 지금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언론도 속이고 뭐 정치하는 놈은 싸우고 뭐 이상한 걸로 속이고 지금 나라가 지금 산으로 가죠. 예, 거기다 대통령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가 좀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해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아무도 이 책임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나라가 지금 어디 산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한번 호주 달러 말고 또 보죠. 자,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싱가포르도 계속 올라가죠? 예, 싱가포르 계속 올라가죠. 지금 얘네는 뭐 달러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죠? 네, 싱가포르. 그죠? 그 지금 이게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문제라는 거는 이렇게 달러만 봐도 알아요.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엄청나죠. 그죠? 네, 괜찮습니다. 달러 대비 계속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싱가포르.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죠. 그다음 또 멕시코 보죠. 멕시코도 보세요. 계속 올라가죠. 그죠? 예, 계속 올라가죠. 예전에 많이 좀 빠졌다가 예, 계속 올라가죠. 그죠? 예, 멕시코도 이 킹달러니 뭐 이런 환율의 영향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멕시코도 그렇고요. 또 마지막으로 캐나다 한번 보죠. 캐나다. 네, 캐나다 나왔어요. 캐나다도 자 보세요. 예, 계속 올라가죠. 계속 뭐 사실은 얼마 빠지지도 않았죠. 여기서 잠깐 빠지고 10년짜리로 보면 계속 올라가죠. 여기서 살짝 빠졌죠. 네, 계속 올라가죠. 여기서 살짝 조금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캐나다도 뭐 우리나라랑 그런 뭐 이런 GDP 규모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비슷했죠. 그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렇죠? 호주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너무 치우쳐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다 빠지고 세계가 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뭔가 이 달러 체계 그런 취약한 나라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좀 더 저기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지금은 환투기 세력 내가 만약에 환투기 세력이라도 우리나라를 공격하기가 딱 좋아요. 좀만 털면은 빚 때문에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털어먹을 수가 있겠죠. 뭐 양털 깎기 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요걸 보고요. 또 아까 봤던 내용을 조금 보죠. 네, 어제 이제 그 금융안전 그 보고서 우리나라 기관에서 보는 그 금융안전 보고서에 이 내용이 나왔죠. 이 내용이 나왔죠. 집값 20% 앞으로 지금 한 뭐 30%에서 뭐 20% 내외가 빠졌는데요. 집값이 20% 앞으로 더 하락되는 영끌 쪽 순부채가 2배 가까이 급증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깡통이죠, 깡통. 대출 받은 게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더 하락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하락하는 속도가 빠르죠. 예, 그래서 더 하락했을 때는 이게 금융기관으로 번지는 거 부실화돼서 그 뭐 그런 뭐야 그게 이제 뭐 한마디로 그 부실된 그러한 그 채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빠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음, 가구당 이자 수지 적자도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0.5%에 50만 원씩 급증하는데 한 개 기업도 부실 현금화된 금융 시스템 전체로 파급, 그죠? 한 개 기업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미국의 이 고강도 국내 대출 금리가 가파르면서 영끌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 대출 연출이 치솟고 있다고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또 앞으로 집값 20% 하락하면 영끌적 고위험 가구 순부채가 2배 가까이로 증가하는 것으로 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영끌 청년, 영세자 영업자, 대출 부실 경고 등 그렇죠? 대출한 사람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와 있고 이게 또 다중 채무자도 많아요. 취약차주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 또는 저신용인 대출자들을 뜻한다. 그래서 이런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에 육박한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뭐 이건 한 개 기업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한 개 기업이 2022년에 이제 16.9에서 18.6으로 엄청 뭐한 3% 내외 정도 증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개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집값 이제 20% 하락대, 집값이 20% 하락대 고위험 가구 순부채 규모, 그렇죠? 순부채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제 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이 고위험 가구는 자산을 매각해도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 받아서 샀는데 자기 원금을 다 까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출받은 그 빚만 남는 건데, 그래서 그 빚으로 다 빚을, 자기 원금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 상환에도 대출 원금이 남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남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특히 집값이 20% 하락하면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의 순부채 규모는 1.5에서 1.9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나는 가계자산의 86%를 차지하는 실물자산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며 모든 계층에서 자산을 팔아 부채를 갚는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고위험 가구의 비중은 3.2%에서 4.3%로 1.1% 늘어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계부채와 이제 디레버리징, 대출 상환 및 축소 이게 이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출했던 거 원금을 갚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금을 안 갚으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진짜 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을 쓸 수도 있었죠, 옛날에. 뭐 8억 5천까지도 가능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20% 떨어진 집들은 거의 그거부터 깡통인데,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산 사람들도 뭐 10억짜리 집이면은 뭐 한 5억에서 6억 정도를 자기 돈을 내고 나머지 4억이나 뭐 이 정도 빌려서 샀을 텐데, 그 돈이 이제 거의 다 집값 하락, 한 30% 정도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한 40% 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원금을 갚아라.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이게 좀
본격적으로 겨울만 돼도 이제 내년 벌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지금 집값을 올려놓은 건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방관하면서 어쨌든 올렸는데 지금 이제 윤 정부에서는 또 무조건 집값 산 집을 영끌한 사람은 잘못했다면서 그 사람들을 다 뭔가 범죄자 취급하면서 다 몰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욕심이 난 사람도 있겠지만 주위 여건 때문에 집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짓고 있는 집은 이게 분양이나 이런 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면서 이 짓는 집이 부실화가 되면서 이 부실에 의해서 건설회사나 이런 쪽으로 큰 부실이 또 이거를 대출할 때 썼던 금융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의 PF 대출이 있죠. 얘네들이 보증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를 먹는 건데 이런 게 다 부실화가 될 수 있는 여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환경이 지금. 왜냐하면 집을 지금 거의 다 지은 것도 있지만 반 정도 지은 것도 있고 80% 지은 것도 있고 있죠. 이런 게 분양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분양보다도 완납을 해줘야 되죠. 완납. 중도금융 이런 건데 완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집을 산 거 자체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고금리 때문에 집에 대한 그러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못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자를 못 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부실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집값이 최소한 그래도 한 20% 정도나 이 정도 떨어지는 건 그나마 감내할 수 있는데 만약에 40%에서 50%까지 빠진다면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 40% 선으로 오면 이 대출을 받은 거의 원금은 다 까먹는 스타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집들이 이제 깡통집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런 거를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정부 요인이나 정책자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든 이제 잘 관리만 하려고 그러는데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어차피 계속 쇼하죠. 예, 쇼예요, 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다 쇼 같아요, 쇼. 그냥 어차피 금리도 오르고, 그러면서 사람들 힘들어지고, 또 이러한 기타 공급요금, 벌써 이런 거 엄청 오르죠. 내년 하반기 되면 이런 한전이나 수도공사든 가스공사든 이런 거 민영화 시켜서 어쨌든 자신들이 외국에 팔아먹든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한테 팔아먹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착취하는 그런 평생 자신들이 이제 그러한 부를 누리고 이제 국민들을 차치하는 뭔가 이런 구조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본인들이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꾸 달러사라는 얘기도 그래서 했던 거고 이제는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빠졌지만 이제 다음 주가 좀 더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어쨌든 그 환율이 안 떨어지는 나라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언론에 막 속여서 다 떨어지고 다 우울하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요즘엔 그 언론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중심을 못 잡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종목 조금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황을 조금 얘기해 드리면요. 자, 보시면은 요 저점을 오늘은 지켰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점을 지키는 듯 했지만, 이때도 이 갭을 발생시키면서 그냥 그다음부터 쭉 빠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이건 좀 힘들고 밑으로 좀 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저점이 안 나왔어요. 전체 지수에는 저점이 안 나와서 이번에는 이 저점이 깨질 것 같아요. 2700이 깨질 거예요. 2700이 깨진다. 다음 주에. 그거는 이제 다른 주봉을 보셔도 잘 나타나 있죠. 주봉을 봐도 이럴 경우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기울기를 거의 비슷하게 뭐 맞춰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집니다. 깨져요. 다음 주에 깨질 것 같아요. 어쨌든 차트상이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던지실 분은 뭐 며칠 전에 던졌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월봉을 봐도 여기 지지선을 테스트할 건데 어쨌든 뭐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뭐 대충 이런 모양,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밑으로 아직까지 더 남았다. 근데 이제 요걸 지지를 할 수도 있고 약간 하회했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 120월선을 하회했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점을 뭐 이렇게 좀 꼬리 좀 달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깨졌다 올릴 수 있다. 근데 저 생각에도 요 120월선을 겁주느라고 한번 깼다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번 주보다 더 힘들겠다. 어쨌든 후반으로 가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후반으로 가면 좀 낫겠죠. 어쨌든 월봉상에는 다음 주 월화 수 하여튼 월화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황은 안 좋아요. 자, 그럼 개별 종목을 보죠. 개별 종목도 오늘 안 빠질 정도도 다 빠졌는데, 하나 희망은 이 MCN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여기서 급락한 후에, 제가 한 이쯤에서 계속 반등이 올 것 같다 그랬는데, 계속 빠졌죠. 빠졌다 올렸다가, 이제 어제 약간 살짝 올린 다음에,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도 한 10몇 프로 오를 때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또 정리하고 들어가기가 뭐해서 그냥 모르겠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구간까지는 찍겠죠 최소한 그렇습니다. 뭐 정확히 간다면 뭐 이런 구간까지 더 가주면 좋은데 여기까지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일은 상승했다가 좀 밀릴 확률이 좀 있겠죠. 저항선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 상한가를 또 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기 하면. 근데 상한가 못 갈 확률이 전 높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또 이제 이렇게 한번 많이 맞으면은 또 계속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고점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고점에 잘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NCN, 제 판단은 그래요. 요즘에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NCN이 오늘 어쨌든 그동안 바닥에서 이렇게 기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NCN이었습니다. 철강주도 이제 포스코의 역할, 포스코가 조금 이제 뭔가 뭐죠? 태풍 피해로다가 조금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철강주들이 그거 수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철강주 중에 오늘 문배철강이 상한가를 갔죠, 결국. 그렇습니다. 철강주들이 조용했어요. 조용했죠? 조용하다가 그냥 상한가를 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추세들은 있긴 있네요. 이 추세에서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근데 철강주들은 시세를 여태까지 계속 못 줬기 때문에 연속 시세를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체 좀 사람들이 안 붙다 보니까 모르죠. 고점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문배철강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부국철강도 오늘 상승을 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급락할 때도 이렇게 상한가들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내 종목이었으면 하는 좀 뭔가 아련한 기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더 급락하면 좀 위험하죠. 그죠? 이렇게 했다가 오늘 요거 맞고 딱 떨어졌네요. 이 주식은. 그렇죠? 그래서 시세를 오늘 요 주식은 좀 다 했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이런 장기 이평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올려도 다시 옆으로 좀 밀다가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국철강은 오늘 시세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국철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철강 오늘 좀 상승했다가 또 빠졌죠. 금강철강은 대략 차트가 났죠. 여기서 한번 누른 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죠. 물론 더 내릴 확률이 있겠네요. 여기서 슈팅 이렇게 해서 다시 5일선 찍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이제 봉들이 좀 커지면서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거는 얘 역시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래서 이제 부국철강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강철강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틸도 오늘 좀 상승했다 많이 뺐죠. 그죠? 하이스틸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올렸다가 계속 요걸 도전하는데 때려맞고 때려맞네요. 요 장기 입장선을 못 뚫고 있습니다. 요거 올라올 때 얘는 재료 다음 주 월요일 같은 때 이렇게 한번 다시 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치가 괜찮네요. 5일선 위에서 얘는 대략 좀 더 상승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하이스틸이었습니다. 동일제강 오늘 제일 상승을 못했죠. 얘는 좀 뭔가 이 보시면은 차트적으로도 힘이 계속 없이 이렇게 빠지죠. 요거 맞고 계속 떨어지네요. 요거 21선. 얘는 조금 힘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옆으로 좀 횡보해주면 더 뭔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조금은 얘는 좀 더 강한 그 매수세와 이렇게 좀 돌릴 수 있는 좀 장대 양봉이라도 하나 나와준다면 그때부터 좀 신빙성이 있겠어요. 아직은 좀 흐르고 있네요. 동일제강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기술이 이제 계속 상승 중이죠, 얘는. 그죠?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린 다음부터 이렇게 뺐다가 다시 잘 안 빠지면서 뭐 좀 횡보하면서 어쨌든 가격대가 계속 이제 이런 뭔가 추세를 계속 따라서 올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은 이제 그 계약과 실적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다가 또 눌려주면 또 한 번 가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을 때 이런 주식들 하나기술하고 또 이제 그 뭐죠? 제지주, 제지주 중에서 한솔제지 같은 거 이런 거 실적이 좋죠. 한솔제지, 하나기술 이런 거. 네, 모트렉스도 계속 기술력에 의해서 계속 안 빠지면서 차트를 살리죠. 그죠? 예, 이게 차트 깨지면 버려야 돼요. 이게 우선 차트가 깨지면. 얘도 21선 때문에 한번 깨졌다 눌렀다가 할 수는 있는데, 예, 좀 더 이 기술을 믿는 사람은 21선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뭐 21선 같은 데서 긴 이런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모트렉스를 누군가 계속 관리를 하죠. 그래서 모트렉스 오늘도 어쨌든 플러스를 냈어요. 계속 이런 주식 사면 요즘 같을 때도 계속 수익권이죠. 네, 삼진제약도 보시면 오늘 물론 마이너스가 났지만 얘 역시도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봉이 계속 커지면서 약간 이렇게 수렴은 하고 있는데 5일선이 좀 따라오면 다시 이제 5일선을 타면서 얘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차트를 얘도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쭉 그리다가 뭐 이렇게 가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평선들이 뭐 21선도 좀 쫓아 올라오고 이런 거랑 뭔가 좀 키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찍고 올리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식이 이제 좀 우상향을 하려는 그러한 차트의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삼진제약도 제 생각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삼진제약이었습니다. 네, 미래 ING도 오늘 엄청 빠졌죠. 이게 저번에 2018년에 신저가가 깨지면서 빠졌는데 오늘 그래도 뭐 요거 비슷한 걸 찍고 빠졌죠. 다시 별 나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도 바닥을 한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식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길게 계속 이제 좀 뽑아줘야 되겠죠. 그죠? 길게 뽑아줘야 될 구간이 나오면 그래도 여기서 수익이 뭐 한 30%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이 주식이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죠. 이제 월봉을 보시면 이때 신저가 이때 저가를 깼어요. 이때 저가를 깨고 다시 저가를 만들었는데 싸긴 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를 팠는데 엄청 팠죠. 다시 이제 양봉으로 이 고를 이렇게 메우면서 예, 최소한 500원 근처, 한 450원이든, 뭐, 이렇게까지는 상승해주면, 우선 1차 상승이 마무리되고, 다시, 뭐, 여기서 간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좀 홍보하면서 뭐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 ING 같은 경우,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 한 200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200원이라도 거의 뭐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 구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ING의 시총이 33,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좀 바닥이 나왔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뭐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원체 싸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싼 주식 아닌 이상은 지금 좀 조심해요. 그 NCN 같은 경우도 너무 싸져서 급등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주식들이 아닌 이상은 바닥으로 다 열려 있어요. 그럼 제가 가끔 보는 TPC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얘기 좀 볼게요. 네, TPC 같은 경우도 오늘 갈 자리였죠. 어제 오늘 갈 자리에서 다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 좋게 됐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점을 잡고 다시 이렇게 됐다가 뭐 그냥 이렇게 싹 갔으면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약간 좀 아리송한 구간에 왔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저점이 또 낮아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밑으로 또 바닥 확인을 하러 한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저점을 좀 지켜줬으면 하죠. 예, 그래야지만, 뭐, 사실은 이제 월요일 같은 날이라도 이렇게 그냥 쏴주는 게 모양이 낫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TPC를 저도 갖고 있는 이유는 다만 얘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켜주고 있죠. 아직까지 바닥을. 그죠?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요인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제 기사 하나를 좀 보시면, 그때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네, 기사를 보시면, TBC 메카트로니까 이제 크리셀이라는 바이오 회사가 3D 바이오 프린터 UFAB 나노 기술 이전 계약을 했죠. 크리셀이라는 회사와 하버드대 조직 공학 연구팀인데, 그래서 이제 인공 피부나 이런 거를 3D 프린터로 뽑을 수 있는데, 이, 이 크리셀이 기술 이전을 해줬잖아요. 이 TPC로. 그래서 이게 박람회도 나가고 다 나갔어요. 10나노미터까지 뭐 할 수 있다. 정밀하게 측정해서. 근데 요게 이제 보시면 4분기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4분기면 다음 달이죠. 예, 그래서 다음 달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야. 한번 뭐 기사 하나 나오면 그래도 상 한 방, 두 방, 한 두 방 이상, 두 방에서 뭐 그 이상을 갈 수도 있겠죠. 어차피 3D 프린터로 TPC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10년을 투자한 거죠. 10년. 10년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죠. 그리고 3D 프린터가 이제 이 그 부품의 공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원자력 부품이든 뭔가 그런 거를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죠. 다품종 소량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D 프린터가 쓰일 곳이 많다는 거죠. 기술력만 좋다면. 그래서 이제 이 4분기 양산이 된다, 판매가 된다, 그리고 이게 또 쓰일 때가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거 기대 심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주식을 다 정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TPC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이때 바닥을 한번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물론 요 바닥은 안 깼어요. 5원 차이로 안 깼는데, 이럴 경우, 사실은 깨질 확률이 더 많아요. 깨질 확률이. 속임수 패턴일 확률이 높습니다. 깨지면은 여기서 최소한 이제 5% 정도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오해야 됩니다. 굉장히 쓰리네요. 이렇게까지 뺄 줄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이제 주봉상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음봉 두 개의 꼬리를 단 경우 조정이 끝났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주에 또 이게 꼬리를 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꼬리를 안 달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꼬리 달면서 뭐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 그런데 이렇게 뺀다면 진짜 1,900원 정도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1,900. 진짜 지독하게 빼는데요. 그 차트가 다 완성이 됐던 주식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악랄하게 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스는 바닥이 안 나왔다. 바닥이 안 나왔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재료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더 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스와 TPC를 제가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두 종목의 차트를 만드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TPC는 그나마 바닥이 아직까지 좀 나온 것 같고,
이미지스는 바닥이 안 나왔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하여튼 뭐 좀 좋은 종목들이 나오면 좋은 종목이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환율 부분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환율이 진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2,000원이 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겨울에 한 12월이나 이때 뭐 12월이나 이때 2,000원이 넘었다고 생각하면 주식시장은 폭망이죠. 폭망. 그죠? 그때는 환율을 배팅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 폭망이 되면 환율이 어쨌든 환투기 세력이 올리든 어떻게 해서 폭등을 한다면 결국 현금으로다가 우수수 떨어지는 주식들을 저가에 잡을 준비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포지션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까 그 3D 프린터나 이런 거 안 나오면 이제 주식을 정리해서 바닥에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주식도 개폭락을 할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틀리다면 뭐 반등을 주면서 주식도 상승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나라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뭔가 시스템이 망가지게끔 계속 모든 그런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세계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아직까지 판단하는데 뭐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리면은 뭐 싫어요를 누르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환율이 2,000원이 넘을 것 같다 싶으면 주식은 다 정리하고 한 며칠 있다가 바닥에서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싸게 갈 수 있죠. 네. 그때는 뭐 차트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뭐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말 잘 되세요.